여러분, 만약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고 중동에서 막 전운이 감돈다고 하면 보통 경제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조언할까요? 아마 10중 8구 가장 먼저 신용국 주식부터 팔아치우고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S&P 500이 17.9% 오를 때 말이죠. 네. MSCI 신흥국 지수가 무려 33.6%나 폭등했습니다. 와, 33.6%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 교과서가 틀린 건지 아니면 세상의 공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건지 오늘 꼭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4월 29일 오늘의 심층 탐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거시경제의 중력 법칙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료를 좀 많이 챙겨왔습니다. 러절의 에셋 매니지먼트람, JP모건 프라이빗 뱅크에서 나온 2026년 신흥국 전망 보고서 싹 다 가져왔고요. 또 인베스팅닷컴의 아랍에미리트 분석 기사, 그리고 최신 시장 데이터들까지 테이블 위에 전부 펼쳐놓고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뉴스 틀면 매일같이 전쟁 난다, 유가 폭등한다, 공급망 무너진다, 막 이런 소리만 나오잖아요. 진짜 그래요. 매일 불안하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할 데이터를 보면 그 표면적인 혼돈 아래에서 신흥국들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폭발적인 기회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의 미션이죠.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현재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뇌관부터 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가 오펙을 탈퇴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지금 원유 시장 상황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분석을 보셨겠지만 브렌트유가 이미 배럴당 111달러에서 112달러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와, 110달러 돌파라니. 게다가 미국이랑 이란 갈등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쪽 긴장이 너무 치솟아서 이거 12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네, 저희는 오늘 미국이나 이란 어느 특정 진영이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시장은 누가 선이고 악인지 따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철저하게 리스크랑 데이터에만 반응하죠. 원문 자료에 포함된 아이디어와 시장의 객관적인 반응만 전달해드리는 거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시장이 단순히 당장 기름이 부족해진다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면 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죠? 이 현상의 기저를 보셔야 하는데요. 시장은 공급량 그 자체보다 그동안 가격을 통제해주던 조정 능력의 상실에 패닉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조정 능력의 상실이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 오펙이 유가를 통제할 수 있었던 핵심 무기가 바로 잉여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가 가격이 너무 오르면 확 틀어서 공급을 늘리고 떨어지면 확 잠가버리는 시기였죠. 조절 밸브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수도꼭지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막대한 잉여 생산 능력을 가진 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UAE거든요. 맞아요. 엄청난 산유국이죠. 그런데 그 핵심 국가가 60년 만에 카르텔을 깨버리고 독자 노선에 선언해버렸으니 유가를 안정시키던 거대한 닻이 뚝 끊어져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향후 유가가 80달러에서 95달러 선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분명 좋은 일인데 그게 누군가가 통제해서 만든 안정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구조적인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UAE는 도대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혼자 나가면 무섭지 않나?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인베스팅닷컴 자료를 깊게 파봤는데요.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UAE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 재정적으로나 통화적으로 유대를 매우 강하게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산유국의 반항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정학적, 경제적 재편 과정에서 자신들의 그 잉여 생산 능력을 무기로 삼아서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움직임인 거죠. 와, 고도로 계산된 움직임. 그래도 60년 동안 함께한 밴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엄청난 전설적인 밴드의 메인 기타리스트가 갑자기 나 이제 솔로 데뷔할 거야 하고 선언한 상황 같은데 혼자 앨범 냈다가 폭망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거든요. 성적 보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iShares, MSCI UA의 ETF의 최신 데이터를 열어봤거든요. 근데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익률이 엄청났죠. 네, 2025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무려 21.61%나 올랐어요. 아니, 기름파란 나라인데 포트폴리오를 까보니까 1위가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마 프로퍼티스더라고요. 비중이 12.24%나 됩니다. 2위도 금융 쪽이지 않나요? 맞아요. 2위가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인데 11.6%예요. 세상의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금융이랑 부동산 섹터더라고요. 그럼 이 탈퇴가 UAE 내부 경제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시그널인가요? 그게 바로 UAE 경제의 기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새로운 톱니바퀴입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땅 파서 기름만 파는 그런 단편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체질이 바뀌었군요. 네, 글로벌 자본을 쫙 빨아들이는 금융허브이자 거대한 부동산 인프라를 구축한 복합경제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와, 그래서 투자자들은 UAE가 독자적인 생산량 결정권을 확보한 걸 원유 시장의 위기로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국 내 인프라와 금융을 더 공격적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경제 성장 시그널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 기타리스트는 그냥 밴드를 나간 게 아니라 나가서 자기가 직접 거대한 기획사를 차려버린 거네요. 하하, 맞습니다. 완벽한 비유네요. 가면 에너지를 수입해서 써야 하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당장 달러 바닥나서 외환 위기 오고 경제 파탄 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선진국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건지 이게 마법도 아니고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연약했던 신흥국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JP모건 자료를 보면요. 이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독하게 경제 체질을 개선했는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독하게 체질 개선을 했다고요? 네, 과거 1990년만 해도 신흥국 전체의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GDP의 겨우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5%요? 그럼 진짜 조그만 외부 충격만 와도 나라 국관이 그냥 통통 비어버렸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에 이르러서 이 비율이 거의 30%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30%요? 와, 범퍼가 엄청 두꺼워졌네요.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거대한 충격 흡수 장치를 달았다고 해도 유가가 저렇게 계속 오르면 결국 수입 물가 폭등하고 돈이 밖으로 줄줄 셀 텐데요. 국관에 쌓아둔 돈도 파먹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나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방어막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신흥국들이 꺼내든 두 번째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선제적 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고요? 네, 인플레이션 조짐이 딱 보이자마자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확 올려버렸어요. 망설이지 않고요. 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현재 브라질의 실질 정책 금리가 무려 10.6%에 달합니다. 멕시코도 2.2%를 굳건히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실질금리 언저리에서 허덕이고 있죠.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한 번만 쉽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실질 정책 금리가 높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라 경제에 어떤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실질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다 감안하고도 실제로 내 손에 떨어지는 진짜 이자 수익인 겁니다. 진짜 떨어지는 돈. 네, 브라질의 실질금리가 10.6%라는 건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 브라질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엄청나게 매력적인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는다는 뜻이죠. 와, 10%가 넘으면 당연히 돈 싸들고 가겠네요. 그렇죠.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기는커녕 높은 이자를 쫓아서 브라질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브라질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방어가 아주 탄탄하게 되겠죠. 통화 가치가 높게 유지되면 유가가 110달러로 아무리 비싸도 수입할 때 체감하는 타격이 훨씬 줄어들겠나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돈이 못 빠져나가게 높은 이자율이라는 강력한 자석을 켜둔 거죠. 와, 진짜 똑똑하네요. 그 자석 덕분에 환율이 방어되고 수입 물가를 억누르는 효과를 가져온 거군요. 그래서 아까 러자드 데이터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이 8.2%에서 6.1%로 뚝 떨어졌다는 수치가 나오던데 이게 다 연결된 거였네요. 네, 완벽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게다가 원유 의존도 자체도 예전 같지 않아요.
JP모건의 에너지 취약성 분석을 살펴보면요.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유가 급등에 취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아서 충격이 훨씬 덜해요. 오히려 신흥국들이 타격이 적군요. 네. 오히려 지금 가장 심각하게 에너지 인질이 되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유럽연합입니다. 선진국인 유럽연합이요. 네, EU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무려 57%를 여전히 수입에 팍팍 의존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선진국이 오히려 외부 충격에 훨씬 더 얇은 종이 범프를 달고 있었네요. 자, 그럼 신흥국이 이 험난한 방어전을 아주 훌륭하게 치러냈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방어를 잘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33.6%라는 이런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적금만 열심히 붓는다고 벼락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죠. 공격력이 필요하죠. 도대체 이 나라들이 뭘 만들어서 팔았길래 선진국을 뛰어넘는 성장을 주도한 겁니까? 무기가 뭔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인공지능, 즉 AI 인프라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신흥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맡고 있는 역할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 알 수 있죠. 와,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여러 데이터 중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던 신흥국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옷이나 신발 만드는 세계의 공장이거나 아니면 땅 파서 구리 캐는 농장이었잖아요. 네, 전통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들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 AI 붐을 밑바닥부터 쫙 지탱하는 거대한 IT 부서이자 AI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모조리 쥐고 있는 하드웨어 스토어로 진화해버렸더라고요. 와, IT 부서와 하드웨어 스토어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팽팽 돌아가려면 결국 엄청난 양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칩이 필요하잖아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JP모건 데이터가 그걸 숫자로 증명해 줍니다. 대만의 TSMC 보실까요?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2.0 산업의 무려 34%를 혼자 장악했습니다. 34%요? 독점이네요, 거의. 네, 그 결과 대만의 수출이 2025년 하반기에만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어요.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D램 시장의 68%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68%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는 거네요. 맞아요. AI 데이터 센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의 목줄을 한국과 대만 같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보니까 북아시아만 잘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틴 아메리카 지표도 엄청납니다. 멕시코가 드디어 미국으로 들어가는 첨단 기술 제품 수출에서 중국을 추월해버렸어요. 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만 깔려면 구리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40%를 칠레와 페루가 열심히 캐라고 있습니다. 이러니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때문에 발생한 공급망 분절화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이들 신흥국에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아니라 오히려 새우가 잭팟을 터뜨린 거네요. 네, 선진국 기업들이 중국에 집중된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다 보니까 대만, 한국, 멕시코 같은 신흥국으로 막대한 자본과 수주 물량이 폭포수처럼 몰려든 거죠. 야, 대박이네요. 라자레드는 이런 현상 덕분에 2026년 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가 무려 17%나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와, 이익이 17% 성장한다고요? 이건 선진국 이익 전망치를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가 절대 빼놓고 가면 안 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중국 부동산 망했다, 경제 성장률이 5% 밑으로 추락해서 완전 위기다. 이런 부정적인 소식만 도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다른 신흥국들은 미국과의 공급망 재편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중국은 대체 왜 안 무너지는 겁니까? 신흥국 평균 수익률 33.6%면 중국이 이 평균을 다 깎아 먹어야 계산이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라자레드 데이터가 보여주는 중국의 현실은 굉장히 모순적일 만큼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다.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중국 경제 전반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면의 실물 경제를 들여다보면요, 중국의 실제 수출 성장률은 여전히 8%대라는 아주 견고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8%네요. 부동산이 그렇게 망했는데 수출이 8%나 뛰어요? 네, 특히 전기차, 배터리, 기술, 하드웨어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부동산의 부진을 상당 부분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JP모건 자료에서 봤던 그 수치가 생각나네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중국 내 생성형 AI 사용자가 무려 5억 1,5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인구 보급률로 치면 36.5%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죠. 진짜 놀랐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엔비디아 칩 같은 첨단 반도체 구하기도 엄청 힘들 텐데 어떻게든 자기들만의 거대한 독자 생태계를 완성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죠. 비록 중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기보다는 AI 인프라 재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주가 상승 자체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투자 사이클이 딱 마무리되면 2027년 무렵부터는 아주 가파른 수익 성장이 일어날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좋든 싫든 중국은 지금 글로벌 AI 수요의 막대한 한 축을 단단히 담당하고 있는 생태계인 거죠. 와, 정말 듣고 보니 중국도 마냥 무너지는 게 아니었군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아니, 신흥국들이 이렇게 튼튼한 방어력도 갖추고 있고 AI라는 엄청난 성장 엔진까지 달고 막 날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주식시장 뉴스에는 맨날 위기 알파니 변동성에 베팅하라느냐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걸까요? 유가 불안하니까 시장 폭락에 대비해서 VAX 관련 ETF를 당장 사라는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아, 그게 바로 펀더멘털을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정의 공포에만 휩쓸릴 때 빠지기 아주 쉬운 함정입니다. 공포의 함정이요? 네, 지정학적 위기가 막 터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리스크를 당장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상품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쿵포저의 VIXM 데이터를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이름이 프로시어즈 VIX 미드텀 퓨처스 ETF라는 수동형 펀드인데요. 네, 아주 유명한 상품이죠. 2011년에 상장됐고 수수료가 0.85%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4월 29일 기준으로 가격이 15.87달러인데요. 최근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0.3%, 3개월 수익률은 4.4%로 뭐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ETF가 2011년에 상장된 이후 겪은 최대 낙폭, 즉 맥스 드로다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마이너스 96.2%입니다. 아니 자산 가치가 100에서 3.8로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뜻인데 전문가님 이거 펀드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숫자가 나오죠? 펀드가 고장난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상품의 메커니즘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VIX 지수라는 건 일반 삼성장자나 애플 주식처럼 우리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 그냥 지수일 뿐이니까요? 맞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수치화한 개념일 뿐이죠. 그래서 이 VIXM ETF는 VIX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정해져 있는 VIX 중기 선물 계약을 매달 계속 갈아타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아 선물을 매달 갈아탄다? 그건 알겠는데 근데 그게 왜 마이너스 96.2%라는 파멸적인 손실을 부르는 건가요?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매달 갱신해야 하는 화재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시장이 평온할 때는 아무도 공포보험을 안 찾잖아요. 네, 평화로우니까 굳이 보험을 비싸게 안 사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당장 이번 달 보험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다음 달 보험, 즉 다음 선물 계약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 현상을 시장 용어로 콘탱고라고 부르는데요. 아, 콘탱고 들어봤습니다. 네. 만약 시장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비싸게 주고 산 보험의 가치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결국 0으로 수렴해버리겠죠? 헐, 그럼 매달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갱신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매달 나가는 이 막대한 롤오버 비용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좌를 96.2%나 살살 녹여버린 진짜 범인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공포지수 ETF를 사서 내 계좌를 지켜야지 하고 무작정 장기 투자했다가는 매달 나가는 그 비싼 보험료 때문에 정작 내 계좌가 완전 잿더미가 된다는 소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이 있죠. 변동성은 투기나 단순한 보험 매입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정한 의미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막연한 두려움 자체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저력 있는 신흥국들처럼 막대한 외환 보유고와 높은 실질금리 같은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네. AI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까지 꽉 잡고 있는 자산. 그러면서도 선진국 시장과는 상관관계가 낮아서 내 계좌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엄청난 통찰이네요. 공포라는 감정에 헛돈 쓰지 말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새로운 역학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말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딱딱 찾아간 기분입니다. 네, 전체 그림이 좀 보이시죠? 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60년 동안 있던 밴드에서 쿨하게 탈퇴해서 화려한 솔로 커리어를 증명하고 있는 저 UA의 사례처럼 글로벌 무대에서 신흥국들의 위상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바람 한번 불면 뒤집히는 연약한 종이배가 아닙니다. 높은 실질금리, 그리고 30%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라는 아주 튼튼한 철갑을 두른 전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핵 추진 엔진까지 장착한 거죠. 완박한 요약이네요. 시장의 자극적인 노이즈와 데이터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진짜 펀더멘탈을 분리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만 오늘 우리가 본 33.6%라는 이 경이로운 수익률의 진짜 실체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쫙 살펴본 데이터 속에서 신흥국들은 AI와 첨단 기술의 뼈대를 튼튼하게 제공하고 있고 또 건전한 재정 정책으로 선진국을 수익률 면에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이었죠. 반면에 우리가 오랫동안 우러러보던 이른바 선진국들은 지금 어떤가요? 여전히 에너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인플레이션이랑 헉헉대며 씨름하고 있고 무역 관세라는 새로운 장벽에 갇혀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확실히 대비가 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쯤에는요,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달달 외우고 있는 선진국, 즉 developed와 신흥국, emerging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와, 과연 누가 진짜 낡고 고장난 체제이고 누가 진짜 새로운 세계를 역동적으로 이끌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여겨왔던 그 경제적인 계급장 자체가 아예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아주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화두네요. 네, 세상의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보였던 이 혼돈의 경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전혀 새로운 질서의 지도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흥미로운 역설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미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확 넓혀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